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자, 33번부터 해설할 차례죠. 모의고사 4회 33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허가되는 행위는 기억나시죠? 그 염색 미용실에서요. 그 블루블랙이라는 색깔을 염색을 하려고 했었는데 블루 색깔, 블랙 색깔의 내용물을 각각 혼합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맞춤형 화장품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그 미용사들은 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을 따놔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고객에게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섞었다면 그것은 맞춤형 화장품 그 조제 관리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었다라고 했었어요. 대신에 미용실에서 만약에 그런 블루블랙 색상 내용물을 혼합한 그런 거를 서비스 제공 목적이 아니라 그 연무제를 팔았다면 그런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그 판매업소의 신고도 되어 있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미용사는 마토하조를 따놔야 된다라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머리카락 염색을 위해 그러니까 염색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연무제를 혼합하는 행위. 이런 경우는 염색을 위해서 연모질을 혼합하는 행위니까 상관이 없고 마토하조 자격 없어도 되고 2번 퍼머넌트 웨이브를 위해서 관련 액제를 혼합하는 행위했는데 이것도 퍼머넌트 웨이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마토하조 자격이 필요가 없었다. 네일 아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매니큐어 액을 혼합하는 행위. 네일 아트 서비스를 위해서 매니큐어 액을 소분하는 행위. 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나 연무제를 혼합해서 판매하는 거 있죠. 연무제를 혼합했다. 맞춤형 화장품이죠. 근데 이것을 판매를 했다.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행위. 그러니까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행위. 혼합해야 되는 건 마토하조고 판매라는 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겠죠. 따라서 5번인 경우에는 마토하조 자격이 필요하다. 자, 3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행위를 한 사람을 고르시오. 1번 나야시나마이드가 들어간 내용물에 스쿠알렌을 배합했다. 스쿠알렌은 기능성 고시 원료가 아니고 사용상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 금지 원료도 아니기 때문에 마토하조가 넣을 수 있습니다. 2번 마토하조 자격 없이 염색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연무제를 혼합한 미용사. 상관없다 그랬죠? 염색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연무제를 혼합한 것은 마토하조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만 이것을 판매했다. 이런 연무제 혼합한 연무제를 그 자체를 판매했다. 그러면 이건 마토하조여야 되는 거죠. 3번 내용물과 원료를 제공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품질 성적서를 통해서 품질이 적절함을 확인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잘하고 있죠. 품질 성적서 주관식 주의. 4번 둘 이상의 책판업자로부터 내용물 또는 원료를 공급받아서 하나의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이것도 상관없다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A 내용물, B 원료 둘 다 납품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만약에 달라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다르다고 해서 이거 두 개를 혼합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혼합을 할 수 있긴 있었는데 뭘 해야 됐다? 각각의 품질 검사를 명확하게, 품질 관리를 명확하게 했다면 그런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자, 5번. 맞춤형 화장품과 사용과 관련한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이거 이제 질린다, 그죠?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식약처장에게 보고한다. 식약처장도 식품의약품 안전처 막 이런 것도 주관식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35번.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질의응답지에 따라서 불가능한 경우는 1번 용량 기준 천연 함량이 96%이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천연 함량이 95% 이상인 화장품을 뭐라고 하죠? 천연 화장품. 그런데 천연 함량이 95% 이상이고 천연 함량 내에 있는 유기농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그 성분, 유기농 성분이 유기농 함량이 10% 이상인 화장품은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용량 기준 천연 함량이 96%인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서 이를 천연 화장품으로 표시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만 못 받는 거예요.
뭐만 못한다? 인증만 못 받는다. 따라서 1번은 가능하고요. 2번 중량 기준, 중량 용량 기준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의 10% 이상, 그리고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으로 구성된 맞춤형 화장품을 뭐라고 한다? 유기농 화장품. 기억나시죠? 이런 걸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해요. 10, 95 이런 거 숫자는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했대요. 그리고 이를 유기농 화장품으로 광고를 하든 표시를 하든 상관없다. 기준에 부합이 되니까 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지금 부합시킨 거죠. 대신에 인증만 못 받는다. 그래서 3번이 안 된다. 식약처가 인정한 그 인증기관에서 그 이런 천연 화장품 인증을 받고 천연 화장품 인증 마크를 사용했다. 이거 지금 현행법상 불가능해요. 현행법상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인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법이 개정돼서 뭐 나중에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4번. 봅시다. 책판업자가 사전에 심사받은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받은 조합 함량 범위 내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했다. 가능하다 했죠? 5번. 천연 함량이 95%인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서 이를 광고했다. 가능하죠? 자, 36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고객 미영과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슬기와의 대화다. 선지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기능성 고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을 취급할 수 없으므로 슬기의 조제 행위는 불법이다 했는데, 지금 슬기의 조제 행위는 어떠냐면 미백 미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 벌크에다가 글리세린하고 세라마이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물은 뭐예요? 내용물은 기능성 화장품이고 원료는 지금 기능성 고시 원료가 아니라 그냥 보습 기능성 원료와 세라마이드도 보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피부 장벽 강화. 여튼 이런 두 가지 원료를 지금 넣었어요. 지금 가능한 거죠, 이거는. 내용물은 지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심사나 보고를 이미 하고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물은 기능성 고시 원료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기능성 고시 원료를 따로 넣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지. 둘 다 기능성 고시 원료가 아니죠.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이중 기능성 화장품은 현행법상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취급할 수 없다. 이런 말 없습니다. 3번 위 업소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으로도 등록을 원할 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으로도 등록을 원할 시 동일한 소재지에서 두 업소의 운영이 불가능하다. 아니에요. 가능하지만 맞춤형 화장품은 이제 혼합 소분하는 혼합 소분실이 따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혼합 소분실을 하고 이제 구획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게 딱 오염되지,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구획만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4번 화장품 포장 용기는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맞춤 화장품을 담아줄 수 없다. 아니에요. 담아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저기 식약처에서 발표한 질의응답집에 나온 얘기인데,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맞춤형 화장품을 담아서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혼합 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 용기의 오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 해도 되지만 이 용기가 더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 다음에 넣어라, 뭐 이런 얘기고요. 5번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맞춤형 화장품을 담아서 제공하는 경우에도 표시 기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그런 뭐라 그래, 락앤락 통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락앤락 통에 이 맞춤 화장품을 넣었을 때 이게 괜찮은지 상하진 않은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의 준수 사항이겠죠. 그런 걸 이제 다 이제 판별을 해서 여기다가 담아도 되겠다. 그러면 오염을 피할 수 있게 해가지고 소독을 해서 뭐 말려놨다가 뭐 담아주겠죠. 근데 그렇게 담아줄 때에도 이런 표시 기재 사항을 꼭 넣어야 됩니다. 화장품 뒤에 예를 들어서 뭐 50g 초과되는 화장품이 없다. 그럼 뭘 적어야 돼요? 전성분 다 적어야 되고, 사용기한도 적어야 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뭐 상호, 주소 이런 것도 다 적어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판매업소의 그 주소겠네요. 죄송합니다. 여튼 그런 것도 다 적어야 되는 거겠죠. 제조번호, 사용기한 뭐 이런 것도 다 적어야 된다. 뭐 주의사항, 사용시 주의사항 이런 것도 다 적어야 되겠죠. 자, 37번 보겠습니다. 화장품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기업 판매 가격이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할인 전 가격이 아니라, 이거 기억나시죠? 판매 가격 꼭 외우라 했어요. 실제 판매되는 가격입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하고 저기 통신 판매, 이 세 가지는 그 실제로 가격 표시의 의무자가 누군가요? 실제 가격 표시 의무자는 판매업자였고, 다단계 판매업만 실제 그 판매 가격을 기재해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판매자였어요.
기억하세요.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하고 통신 판매는 그 가격 표시 누가 한다? 판매업자가 한다. 다만 다단계 판매업은 누가 한다? 판매자가 그 가격 표시를 한다. 꼭 구별하세요. 이거 선지로 나옵니다. 판매자, 판매업자 저번에 지난 시간에 구별해줬죠. 지난 시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디귿 표시 의무자 이외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화장품 제조업자는 그 판매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이거 혼동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화장품 뒤에 보면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뭐 사용시 주의사항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인수해서 나왔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격은 제품 자체에 이렇게 그 인수된 게 아니라 그 뭐야 표딱지 같은 걸로 붙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게 같은 데 보면 뭐 권장 소비자 가격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붙이죠. 그렇게 붙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실제 판매자가 되는 거죠. 그 저기 뭐야 소매업자면 소매업자가 붙이는 거고 실제로 파는 사람이 그걸 붙이는 거지. 화장품 제조업자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판매 가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 가격 표시하는 것은 직접 판매자가 가격 표시를 해요. 그런데 화장품의 바코드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품 나왔을 때 바코드는 그 표딱지로 이렇게 바코드가 붙여 있나요? 아니면은 주의사항 같은 그런 애초에 인쇄되어 있는 곳에 바코드가 있는 건가요? 인쇄되어 있는 곳에 바코드가 있죠. 그럼 뭐다? 그럼 실제 판매자가 그걸 바코드를 기재했다? 아니죠. 그럼 그 바코드는 이미 공장에서 찍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공장 누가 돌려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겠죠. 왜냐하면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 제조만 하는 사람이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유통 판매하는 사람이고 바코드는 왜 필요해요? 화장품 유통 판매하려고 유통 판매 그 기록 보려고 있는 거잖아요. 바코드가. 그러니까 화장품 바코드에 그 기록 바코드를 기록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붙여야 되는 바코드를 뭐라 해야 돼? 어쨌든 말이 꼬여. 바코드를 기입해야 되는 그 사람 누구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다. 자, 리을. 매장 크기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가격 표시 의무자는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전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매장 크기랑은 상관없어요. 판매 가격 표시 의무자는 매장 크기랑 상관없이 가격 표시를 안 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전시해서는 안 돼요. 이거 뭐예요? 과태료 50만 원이죠. 그 가격 표시 안 하면. 미음. 판매 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 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변경 표시해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 미음입니다. 자, 38번. 아, 그래서 이거 정답이 지금 잘못 출구됐어요. 오타 났어요. 죄송합니다. 답 3번입니다. 이 4번을 3번으로 고쳐주세요. 체크도 3번으로 고쳐주시고. 죄송합니다. 자, 38번. 보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A와 B, 조제관리사 B의 대화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바로 선지로 볼까요? 할인 전 가격 스티커 옆에 할인 후에 가격 스티커를 붙였대요. 이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아까 전에 말했죠. 판매 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판매 가격 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변경 표시해야 돼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옆에 붙였대요. 이러면 소비자가 뭐야? 얼마라는 거야? 이러니까 이거 적절하지 않다. 옳은 선명. 2번 업태 취급 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럴 수 있죠. 이러면 판매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품 용기가 별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3D로 이쁘게. 근데 그러면 판매 가격 그 스티커가 잘 안 붙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선반 밑에다가 그 아시죠? 여러분 많이 가봐서 그 물건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해놓잖아요. 이렇게 밑에 선반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다. 판매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대신에 딱딱 매칭이 잘 되게끔 해야 돼요. 자, 3번 스킨 로션을 종합 선물 세트로 구성하지 않았다면 각 제품마다 가격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 이거 맞는 설명인데 가격 표시의 원칙은 물건 각각에 붙이는 겁니다. 물건 각각에 붙여야 되는데 물건 각각에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트 제품 같은 경우에 박스 안에 스킨하고 로션이 같이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박스 다 까가지고 거기에 로션하고 이렇게 다 붙이나요? 그게 아니라 박스 하나에만 붙이죠. 보통 박스 뒤에다가 이렇게 바코드 위에 보통 붙여 놓잖아요. 그렇게 가격. 그러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종합 선물 세트로 구성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박스를 빼서 따로 팔고 싶다. 그럼 따로 팔려면 딱 각각에다가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위에 종합 선물 제품은 개별 제품으로 구성된 종합 제품으로서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종합 제품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아까 설명했고 5번 만약 할인 이벤트 기간이 내일부터라면 현재 할인된 가격을 부착할 수 없다. 5번이 틀렸는데요. 이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판매자가 판매 기간을 특정하여 판매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판매 가격을 기존 가격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도 된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이 볼펜이 지금은 500원인데 내일부터
7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500원 해놓고 내일부터는 700원입니다. 몇 월 며칠부터는 700원입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판매 가격을 기존 가격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면 가능해요. 왜냐면 판매 가격이 변경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인 거죠. 이런 건 경우 가능합니다. 세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가격 두 개 하면 대신에 이제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몇 월 며칠부터는 이 제품이 300원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래서 만약 할인 이벤트 기간이 내일부터라면 현재 할인된 가격을 부착할 수 없다는 아니고요. 할인된 가격을 부착할 수는 있는데 명확하게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9번. 보기는 화장품의 판매 가격과 바코드 표시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화장품의 가격은 그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가 표시해야 되고 맞는 설명, 제조업자나 책판업자가 하면 안 된다. 화장품의 바코드는 국내에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해야 되는 거 맞고요. 2번. 화장품의 가격은 개별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에요. 스티커나 그런 꼬리표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끔 제품명 및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이거는 아까 전에 말했죠. 선반 밑에 놓는다. 바코드 역시 화장품의 가격 표시와 같습니다. 틀렸죠? 이 뒤에 내용 때문에 틀린 거예요. 2번이 틀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가격 같은 거는 물건에 애시당초 인쇄되어 나오지 않는다. 표 딱지를 따로 붙여 놓는다. 그런데 바코드는 애시당초 인쇄되어 온다. 이게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다르다라는 건 뭐예요? 법이 다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보시면 바코드 역시 화장품의 가격 표시와 같다가 아니라 바코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가 아니라 바코드는 화장품의 용기 혹은 화장품의 포장에 애시당초 표시되어 나와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2번이 틀렸고. 3번. 방문 판매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까 전에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또 하나 뭐 있었죠? 방문 판매, 후원, 통신 판매. 그쵸? 통신 판매 이런 세 가지. 이 세 가지 요건은 누가 가격 표시의 의무자다? 판매업자가 가격 표시의 의무자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죠. 예외적으로 누구? 뭐였죠? 예외적으로? 그 판매자에게 가격 표시의 의무가 있었던 건 이 방문 판매들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통신 판매 말고도 한 개가 더 있었는데 이거는 다단계 판매였죠. 다단계 판매업에 있어서는 대신에 다단계 판매업은 뭐다? 그 가격 표시의 의무자가 누구다? 판매자이다. 근데 나머지는 다 판매업자였죠. 세 가지. 방문 판매 뭐 이런 것들. 자,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4번. 화장품에 쓰일 수 있는 바코드는 국제표준 바코드 GS1 체계 중, GS1 체계 중 EAN13, ITF14, GS1 128, UPC-A 또는 GS1 데이터 매트릭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별표 방문 판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판매의 사항 지금 두 가지 나왔어요.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통신 판매는 판매업자에게 가격 표시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방문 판매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말고. 이거 기억나시죠? 숫자 13개, 숫자 14개, 뭐 숫자 48개 미만, 뭐 숫자 12개 뭐 기억나시죠? 이거는 약간 QR코드처럼 생기는데 QR코드는 아니고 약간 독특하게 생긴 여튼 이 다섯 가지. 자, 다음 화장품 코드 표시 시 유의사항이 있냐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꼭 읽어보고 가세요. 바코드의 인쇄 크기와 색상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 용기가 예를 들어서 좀 하얀색이다. 그럼 바코드를 하얀색으로 하긴 좀 그렇겠죠. 그럼 바코드 검은색으로. 용기가 검은색이다. 그럼 바코드를 검은색으로 하면 잘 안 읽히겠죠. 그러면 하얀색으로 한다든가 아무튼 읽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바코드 표시를 쉽게 훼손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바코드 표시를 쉽게 훼손할 수 있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안 지워지게. 자, 40번. 보기는 보이시나? 보기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2조에 대한 내용이다. 정의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완제품이란 제품의 포장 및 첨부 문서의 표시 공정 등을 포함한 모든 제조 공정이 완료되어 출하된 화장품을 말한다. 출하된 화장품은 유통 화장품이겠죠. 완제품이란 건 출하 전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니은 세척이란 화학적인 방법, 기계적인 방법, 온도, 적용 시간과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청정도를 유지하고 일반적으로 표면에서 눈에 보이는 먼지를 분리 제거하여 외관을 유지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세척이 아니라 청소입니다. 이런 정의까지 하나하나 알아두어야 되나요? 네, 알아두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애매하죠. 세척인 것 같이 나오잖아요. 이거 세척 아니야?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제2조에 의거해서 옳은 걸 고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제2조가 법인 거예요. 그럼 제2조를 토시 하나 안 빼먹고 외워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한 글자가 틀렸다. 그럼 틀린 거예요. 법에 따라서 맞냐고 했으니까. 이거 출제 근거가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토시 하나 안 빼먹고 외우셔야 됩니다. 디귿. 교정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기기나 측정 시스템에 의해 표시되는 값과 표준기기의 참값을 비교하여 이들의 오차가 허용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허용 범위 내에 들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맞죠? 교정. 교정 예를 들어서 측정 기계가 있어요. 그 몸무게 재실 때 체중계 올라가 보면 체중계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kg로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75kg예요. 그럼 내가 올라가면 몇 킬로로 보일까요? 70kg로 측정이 되겠죠. 그럼 이건 정확한 값인가요? 아니죠. 70kg였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되게 다이어트를 위한 그런 저울이네. 아무튼 그런 저울은 교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마이너스 5kg면 이건 사기죠. 근데 그러니까 허용 범위 내에 들도록 조정을 해야죠. 뒤에 이렇게 뭐야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가지고 마이너스 5kg를 0kg로 만들어서 잰다. 이게 교정. 리을 회수란 판매한 제품 가운데 품질의 결함이나 안전성 문제 등으로 나타난 제조 번호의 제품을 제조소로 거두어 들이는 활동이다. 맞는 말이죠. 제조 번호의 제품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균질성을 갖는 게 같은 제조 번호의 제품들이었죠. 제조 번호 주과직주의. 미음 제작업이란 기억나시죠? 제작업이란 적합 판정 기준을 벗어난 완제품, 뻘그 제품 또는 반제품을 재처리해서 품질이 적합한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제작업이다. 비읍 감사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자율적인 조사를 말한다. 아니죠. 여러분 독립적인 조사예요. 자율적인 조사는 이거는 감사가 아니겠죠. 자율이라는 건 스스로 하는 건데 스스로 하는 게 감사인가요? 감사는 외부 기관이나 아니면은 내부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감사인 거지. 자율적으로 하면 이건 사기죠. 따라서 답은 디귿, 리을, 미음인 4번입니다. 41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제조소별로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관리부서가 아니라 품질보증부서입니다.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품질관리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같은 거는 기계로 이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기계에만 띡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띡띡띡띡 나오기 때문에 제조부서 사람이 품질관리를 하든 품질보증부서 사람이 품질관리를 하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독립돼야 되는 건 제조소별로 독립돼야 되는 부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조부서랑 품질보증부서예요. 제조부서는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곳이죠. 그리고 품질보증부서는 뭐예요? 이 화장품이 제대로 이게 품질 보증이 되었다는 것을 신뢰함 도장꽝 그래서 보증 뭐 품질 보증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검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시험을 이건 그러니까 비유를 해볼게요. 자기가 시험을 봤어요. 이거 중요 수능이라 칩시다. 내가 수능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다 풀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지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수능 시험지를 내가 채점을 했어요. 나는 다 1등급. 나는 서울대를 가야지. 이러면 안 되겠죠?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가 채점하면 되나요? 따로따로 둬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니은 모든 작업원은 문서 접근 제한 및 개인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될 너무 맞는 얘기. 디귿 품질 보증 책임자는 적합 판정한 원자재 및 제품의 출고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맞죠? 기억나시죠? 품질 보증 책임자는 뭐다? 임원이다. 헤드마스터예요. 이런 헤드마스터는 직접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한다? X. 그거는 책임 판매 관리자 같은 애들이 하는 거고, 품질 보증 책임자는 뭘 한다? 얘네들은 문서를 보고 받겠죠. 보고를 받는다. 이런 거. 그리고 또 뭐야. 감독한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약간 결정한다. 이런 얘기, 이런 결정, 이런 거. 리을. 작업소 및 보관소 내의 모든 직원은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 음식물 말고도 의약품도 반입해서는 안 되고요. 미음. 책임 판매 관리자는 품질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절차를 검토할 의무가 있다 했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검토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냐면 품질 보증 부서 책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품질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절차를 만든다. 그럼 누구? 책임 판매 관리자가 맞아요. 품질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누구? 책임 판매 관리자 맞아요. 그러나 검토한다 이런 거, 저기 결정한다, 보증한다 이런 얘기. 뭐 또 뭐 있어? 감독한다 이런 거. 그런 거는 책임 판매 관리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 품질 보증 부서 책임자가 된 거죠. 품질 보증 책임자. 비읍 피부에 외상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직원은 의사나 약사의 소견이 있기 전까지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약사는 뭐 무슨 소견 없어요. 이런 거. 의사만입니다. 따라서 답은 나다라니까 3번.
자, 4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5조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일단은 죄송한 말씀 드리자면요, 오타가 났어요. 밑에 보시면 해설에 월간 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연간으로 바꿔주세요. 해설을 연간으로 바꿔달라. 자, 1번 제조 및 품질 관리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각자의 직무와 책임에 적합한 교육 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월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연간 계획이요. 죄송합니다. CGMP의 교육 훈련은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2번 교육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 훈련의 내용 및 평가가 포함된 교육 훈련 규정을 작성해야 되겠죠. 이런 거 다 누가 해요? 책임 판매 관리자가 하는 내용이었죠, 이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도 있다. 맞아요. 이거 책임 판매 관리자의 의무사항. 교육 종료 후 교육 결과를 평가하고 일정한 수준을 미달이면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중요합니다. 재평가 아닙니다. 일정한 수준에 미달될 경우 재평가를 받는다가 아니라 재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다시 한 다음에 평가를 받는 거죠. 재교육한 다음에 재평가한다가 맞는데 재평가만 한다? 아닙니다. 재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 새로 채용된 직원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 훈련 플러스 추가 교육 훈련. 아주 잘했고요. 5번 교육 훈련과 관련된 문서화된 절차를 말해야 된다. 맞죠? 교육 훈련과 관련된 문서 누가 작성한다? 책임 판매 관리자가 작성한다. 실제 작성은 누가 한다? 책임 판매 관리자. 헤드마스터 그걸 다 보고받는 그 보고의 주체는 누구다? 품질보증부서 책임자다. 자, 43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적합 조건이래요. 설비라는 거 유념하고 기억 보겠습니다. 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청소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 유지 관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든 유지관리든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는 예외가 아니고요. 위생관리,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도입을 했어도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청소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니은 사용하지 않은 연결 호스나 부속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씻겨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생관리를 해야 되겠죠. 위생관리한 다음에 어떻게 보관합니까? 건조해서 보관합니다. 건조해서 보관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바닥에 내려놓는가요? 아니에요. 이거 걸어놔야 됩니다. 바닥에 내려놔도 이거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죠. 여튼 그래서 이제 먼지나 얼룩 다른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것. 무슨 소리예요? 바닥에 놓지 말고 걸어놔라. 디귿 설비 등은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면서 제품 및 청소 소독제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디귿도 맞아요. 청소 소독제랑 화학적인 반응, 예를 들어서 잔류성이 있거나 아니면 부식성이 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설비랑 이런 청소 용제랑 화학 반응, 상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리을 설비 등의 위치는 원자재나 직원의 이동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맞는 얘기겠죠? 설비 위치가 얘네들의 이동에서 동선을 방해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미음 천정 주위에 대들보, 파이프, 덕트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먼지 쌓이잖아요. 파이프는 받침대 등으로 고정하고 벽에 닿게 한다? 안 되겠죠. 벽에 안 닿게 해야 됩니다. 파이프가 있고 이게 벽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닿았어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껴요? 먼지가 끼잖아요. 이 굴곡 부분에 까매지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지 나중에 닦을 때 이렇게 잘 닦이지. 이렇게 하면 안 닦이죠. 여기는. 비읍 배수관이 세척 시 역류돼야 된다. 아우 꾸정물 나오겠다. 그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44번 보겠습니다. 제8조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부와 연결된 창문은 열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벌레들이 들어옵니다. 2번 작업소 내의 외관 표면은 가능한 매끄럽게 설계하고, 매끄럽게 설계해야지 청소가 잘 되죠. 울퉁불퉁하면 그 사이에 먼지 다 낍니다. 청소 소독제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을 것. 저항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저항력이 있어야지 부식이 안 되니까요. 부식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똑바로 안 되니까 이거 완전 뭐야 이거 부셔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화장품 만드는데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3번 수세실과 화장실은 3번 내용도 별표죠. 접근이 쉬워야 하지만 생산구역과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제품과 설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배관 및 배수관을 설치하면서 배수관은 역류되지 않아야 된다. 맞는 얘기. 5번 천정 주위에 대들보, 파이프, 덕트 등은 청소를 위해 가급적 눈에 보이도록 설계를 하고. 틀렸죠? 눈에 보이도록 설계가 아니라 아까 뭐였어요?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5번이 틀렸네요. 45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9조에 따라서 작업소의 위생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업소는 어때야 하는가? 1번 곤충, 해충이나 쥐를 막을 수 있는 것, 방충, 방서의 대책. 맞는 얘기. 2번 제조 관리 및 보관구역 내의 바닥
벽, 천장 및 창문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 너무 당연한 얘기. 세제, 소독제는 효능이 입증 거 사용하고 지속적인 향균력이 있어야 되니까 일정 기간 잔류 안 돼요. 잔류하면 안 돼요. 잔류성이 없어야 돼요. 잔류하면 미끄덩미끄덩거리죠. 그리고 잔류되면 계속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안 되죠. 4번 제조시설이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청소해야 돼. 맞는 얘기.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맞는 얘기.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아까 전에 설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위생관리 프로그램 설비에 있어서 이건 지금 작업소지만 아까 설비 해설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청소가 가능하면서 위생 유지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에도 청소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기억나시죠? 넘어갈게요. 46번 우수 화장품 CGMP 유지 관리에 따라서 작업소의 위생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건물, 시설, 주요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해라. 제조 품질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맞는 얘기. 결함 발생 및 정기 중인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고 고장 등 사용이 불가할 경우 표시한다예요. 표시. 뭐 운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지금 고장 막 이런 거 표시해야 된다. 폐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장 났다고 무조건 폐기하면 되나요? 고장 난 경우에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죠. 첫 번째 폐기. 고장 났으니까 얘 폐기해. 두 번째 뭐냐면 고쳐서 쓰는 거. 근데 고쳐서 쓰는 경우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고쳐서 쓸 때 예를 들어서 그 고치는 비용 AS 비용이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러면 고치지 않고 새로 산다. 이런 내용도, 그건, 선생님,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당연한 얘기도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CGMP 해설서에 다 엄청 세세하게 그것도 이 AS라는 얘기도 없는데 이게 그런 얘기야? 라는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여러분 틀리지 마세요. 그래서 고장 등 사용이 불가한 경우 무조건 폐기가 아니라요. 이거 뭐 AS 비용이 얼마인지 다 따져보고 폐기를 할지 뭐 이런 거 결정을 해야 되니까 표시한다요. 표시. 네. 3번 모든 제조 관련 설비는 승인된 자만이 당연한 얘기. 4번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 측정, 시험 장비 및 자동화 장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교정 및 성능 점검해라.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설비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교정을 해야 돼요. 고장이 난 다음 고치는 게 최우선이 아니라요. 정기적으로 그런 고장의 예방, 그러니까 정기적인 교정 및 성능 점검이 필수다라는 거. 그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게. 5번. 유지관리 작업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줘서는 당연한 얘기. 47번. CGMP에 따라서 원자재 용기 및 시험 기록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런 거 다 암기해야 되겠죠? 원자재 용기 및 시험 기록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 이거 뭐냐면 원자재가 우리 업소에 들어오죠. 제조업소에 내가 화장품 만들려면 원료 같은 것도 들어오고 원자재 같은 것도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원자재 용기 및 원자재 시험 기록서 같은 걸 받겠죠. 그럼 원자재를 받을 때 필수적인 기재 사항이 뭐냐 이 얘기거든요. 뭐겠어요? 처음에 그럼 원자재를 누가 공급을 했는지, 그리고 공급자명, 그리고 원자재 제품명, 이 제품명이 뭔지, 그리고 수령 일자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번호 같은 거나 관리번호, 이런 네 가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원자재라고 해가지고 그 원자재를 수재로 제공받았다 이렇게 그냥 외웠어요. 수재로 제공받았다. 원자재를 수재로 제공받았다. 수령 일자, 제품명, 제조번호, 공급자명,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수재로 제공받은 원자재 용기 및 시험 기록서.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8번 CGMP 제12조와 제13조의 내용이다. 다음 중 행정규칙에 명시된 작업소의 출고 및 보관관리에 대한 출고랑 보관관리 어떻게 하냐. 기억. 원자재는 시험 결과 적합 판정된 것만을 선안 선출 방식으로 출고하는 게 아니라 선입 선출입니다. 그러나 선입 선출로 출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것이 꼭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한다. 자, 니은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보관해야 되고, 맞는 얘기겠죠? 보관 기한을 설정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니은도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보관 기한 설정할 때 어떻게 해요? 최소 보관 기한을 설정하나요? 최대 보관 기한을 설정하나요? 그 원자재, 반제품하고 벌크 제품은 최대 보관 기한을 설정합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최소 보관 기한 하면 썩지도 않았는데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워요. 최대 보관 기한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발주를 넣을 때는 어떤가요? 그 외부에서 내가 사온다. 원자재나 이런 원료 같은 걸 사온다. 사올 때는 발주량은 최대 발주량, 최소 발주량. 최소 발주량입니다. 살 때는 최소예요. 최소만큼 사서 최대 보관 기한을 설정한다. 사올 때는 최소. 내가 만든 거는 최대 보관 기한. 그쵸? 디귿. 원자재, 반제품, 벌크 제품은 식별이 용이하게 바닥에 일렬로 정렬 안 됩니다. 바닥에 정렬하면 바닥에 한기도 올라오고, 이거 뭐,
뭐야 동선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거 안 돼요. 바닥이 아니라 선반의 보관이에요. 자, 리을 원자재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족한 부분 각각 구분된 장소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는 겁니다. 구분 구획 기억나시나요? 구분이라는 건 테이프로 그냥 대충 해가지고 초록색 테이프 붙여놓은 곳에는 합격품, 뭐 빨간색 테이프 붙여놓은 곳에는 뭐 이렇게 뭐 불합격품 해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 테이프나 아니면 실, 선 이런 거 그게 이제 구분이고 그 CGMP 문서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라 그래요. 구획은 뭐냐면 자바라 같은 걸로 치거나 아니면 저기 아크릴 벽으로 치든가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구분이 좀 더 구획보다는 잘못 말했네. 구분이 아니라 구획. 그러니까 구분보다 구획이 더 까다로운 거죠. 구분은 그냥 선으로 대충 해놓으면 되니까. 분필로 그냥 끊어놔도 구분이에요, 그거는. 자, 미음. 설정된 보관기한이 지나면 설정된 보관기한이 지나면 폐기한다? 아니에요. 보관기한이 지나면 재평가 시스템을 확립해서 재평가합니다. 그런데 도응 시스템을 통해서 보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해야 되겠죠.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경우에는 보관기한이 이거는 언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 놓고 이제 갑자기 보관기한이 지났으니까 저기 뭐야 이 시스템에 의해서는 보관기한이 지났으니까 폐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내가 그냥 마음대로 조작해가지고 이건 더 해야 되겠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응 시스템으로 보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그런데 보관기한이 지나면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회의를 통해서 확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를 해가지고 보관기한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승인자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비읍.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해서 보관되는 경우에는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예요.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으로 기계가 쭉쭉쭉쭉 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를 막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애시당초 그런 시스템이라면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답은 니은, 미음, 비읍입니다. 자, 49번. CGMP 물의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물의 품질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여러분, 주기적으로 미생물 학적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필요시라고 나와 있어요. 필요시 미생물 학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미생물학적 검사를 어떻게 맨날 하겠어요. 필요시합니다. 2번 물의 품질 적합 기준은 사용 기준 목적에 맞게 규정. 당연한 얘기. 사용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청소용 물, 화장품 만드는 정제 수용 물, 뭐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 물, 뭐 여러 가지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규정한 거. 3번 물의 공급 설비는 물의 정체와 오염을 피할 수 있게 설치해야 된다. 맞는 얘기. 계속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정체하면 썩어요. 4번 물의 공급 설비는 물의 품질에 영향 없어야 되는 맞는 얘기. 공급 설비는 살균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린스 정량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가 아니라 살균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 이건 그냥 물의 품질 제14조를 외우세요. 통째로. 자, 50번. 다음 중 우수 화장품 제조 및 CGMP 제15조에 따라 제조 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여러분 제조 지시서 딱 하면 따라다닥 머릿속으로 나와야 되죠. 제조지시서 뭐였습니까? 어디에 CGMP 4대 기준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 제조지시서 4대 기준서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제조지시서는 딱 말하세요. 어디에 어디입니까? 제품 표준서죠. 뭐야 제품 표준서? 맞아, 제품 표준서죠. 잠깐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제품 표준서 안에 제조지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지시서의 첫 번째 항목이 뭐가 있었냐면 제품 표준서의 번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자, 제조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공정검사의 방법. 공정검사의 방법은 이거 그 공정을 어떻게 검사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공정은 이렇게 검사한다. 공정의 순서, 공정 막 이런 공정은 뭐냐면 제조관리기준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런 매치를 잘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자, 니은 시험 번호 및 제조 단위당 실사용량. 이런 거는 제조지시서에 나옵니다. 제조지시서가 뭐예요? 제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따라라락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조 단위당의 그런 실사용량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제조 설비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공정별로 그런 작업 내용 같은 거나 주의사항 이런 내용이 제조지시서에 적혀 있겠죠. 디귿 제조 단위 이런 것도 당연히 적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을 시험 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방법 이것도 제조관리 기준서에 이제 적혀 있는 거겠죠. 미음 공정별 상세 작업 내용 및 주의사항 이것도 맞는 아까 얘기했네 그죠? 비읍 출고 시 선입 선출 및 측량된 용기의 표시사항 이런 건 제조관리 기준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시옷 제품 표준서의 번호이 맞다 그랬고 이응 제조시설의 분해 및 조립 방법. 여러분 제조시설의 분해하고 조립을 왜 해요? 이 분해해서 청소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꽉 껴있으면 그 안에 먼지가 더러운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분해해서 청소를 해야 깨끗해지니까. 그러면 이응은 뭐겠어요? 어디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제조 위생관리 기준서겠죠. 따라서 50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 51번. 다음 중 제조관리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시설 및 기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고른 것은. 제조관리 기준서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죠. 그 사항 중에 시설 및 기구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건 국어 문제죠. 기억 보세요. 시설하고 기구 관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설하고 기구를 어떻게 관리할까? 기억, 출하 시의 선입 선출 방법. 이게 시설하고 기구랑 관련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완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요. 니은 시설 및 주요 설비의 주요적인 점검 방법. 맞는 얘기네요. 시설 기구 관리. 니은 디귿. 디귿. 취급 시에 혼동 및 오염 방지 대책. 취급 시에 혼동 및 오염 방지 대책 시설과 기구 관리랑 관련된 사항이 아니죠. 원자재 관리죠. 리을 작업 중인 시설 및 기기의 표시 방법. 시설 기기, 시설 기구 맞는 얘기네요. 니은 리을 맞고. 미음 수탁자 제조 기록의 평가 방법. 이것도 시설 기구랑은 관련 없고 위탁 제조랑 관련된 사항. 비읍 장비의 교정 및 점검, 성능 점검 방법. 장비, 시설, 기구 맞는 얘기죠. 나라, 바니까 답은 2번입니다. 이런 각각 이런 문서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문서 CGMP 4대 기준서 뭐가 있었죠, 여러분? 제품 표준서 있었죠. 제품 표준서는 뭐예요, 여러분?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준서, 품질관리 기준서랑 제조위생관리 기준서 이 네 가지 CGMP 4대 기준서 이름부터 외우셔야 되고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품 표준서는 제품 백과사전이었죠. 그래서 첨부 문서에 적힌 거 모두 그냥 화장품 첨부 문서에 적힌 게 모두 그냥 그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있었죠? 제품명, 작성 연월일, 뭐 효능 효과, 사용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원료명, 그리고 제조 단위당 기준량,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수율 관리 기준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공정별 이론 생산량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정별 이론 생산량 수율 관리 기준 뭐 수율 관리 기준 기억나시죠? 원래 뭐 10kg 만드는 게 이론 생산량인데 실제로는 9kg밖에 안 되더라. 그럼 1kg는 어디 갔냐? 알고 봤더니 화장품 그런 탱크에 붙어 있더라. 뭐 이런 거. 그런 수율 뭐 이런 거 관리 기준, 작업 중 주의사항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보관 조건, 사용 기한, 개봉 후 사용 기간 뭐 이런 제품에 적혀 있는 것들이 다 그냥 제품 표준서에 들어 있다 보면 돼요. 제품 표준서 안에 아까 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제조 지시서 있다 그랬죠? 제조 지시서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화장품 제조 지시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 지시자가 지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칭량은 이렇게 해라. 제조는 이렇게 해라. 포장 이렇게 해라. 그래서 칭량 지시서, 제조 지시서, 포장 지시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조 지시서 안에는 이제 첫 번째는 제품 표준서에 번호가 있었다고 아까 했고, 그 제품명도 있을 거고, 제조 번호도 있을 거고, 뭐 제조 연월일, 사용 기한, 사용 기간, 제조 단위 뭐 이런 거. 그래서 제조를 이렇게 이 제품의 제조를 이렇게 저렇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제조 지시서였어요. 그러면 아까 제품 표준서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제조 관리 기준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조 관리 기준이라는 건 뭐겠어요? 제품 표준서는 한 제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통 보면 한 제품, 이 제품이 이거 제가 물 마시려고 갖고 왔는데 이 제품의 사용 기한, 이 제품의 제조 뭐 번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제품 표준서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백과사전이 제품 표준서라면 제조 관리 기준서는 뭐냐면 그런 이 제품 하나에만 성립되는 게 아니라 모든 화장품 어떤 화장품이든 이 공장에서 제조되는 모든 화장품의 제조를 하기 위한 그런 모든 절차, 사내에서 만든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부터 출고까지의 그런 관리 기준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냥 공정 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소의 출입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공정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재작업은 어떻게 하는지, 뭐 시설하고 기구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원자재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뭐 완제품 관리 어떻게 하는지, 위탁 제조는 어떻게 하는지, 수탁자 제조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송, 출하, 막 이런 거, 보관 장소, 막 이런 내용. 저기 또 뭐가 있을까요? 물론 폐기, 시험 결과 부적합품을 어떻게 폐기하는지, 뭐 이런 내용, 이런 게 바로 다 제조 관리 기준서예요. 이런 그냥 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겠죠. 그런데 청소하는 거 빼고 그런
청소하는 건 따로 있어요. 제조 위생관리 기준서라고 따로 있습니다. 청소하는 거를 제외한 모든 법이 다 제조관리 기준서다. 그럼 품질관리 기준서는 뭐예요, 선생님? 품질관리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여러분들 제가 시험이다 그랬죠. 시험. 이 화장품 이거 시험 이렇게 기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교반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는지 품질 성적 내고 이게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이런 거 그게 바로 품질관리 기준서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시험 지시서라는 같은 그런 문서들은 여기 있네. 시험 지시서 같은 문서들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다 여기 들어가겠죠. 품질관리 기준서에 품질관리 기준서에 시험 지시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품 표준서 안에 뭐 있었어요? 제조관리 기준서가 아니 제조 기준서가 있었죠. 제조 지시서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거 빨리 하라니까 정신이 없어. 제조 지시서가 있어요. 그쵸? 제품 표준서 안에는 제조 지시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어디야? 품질관리 기준서. 품질관리 기준서 안에 뭐가 있어요? 시험 지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지시서는 뭐를 지시하겠어요? 시험을 지시하겠죠.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어요? 제품명, 제조번호, 관리번호, 제조 연월일, 시험 지시번호, 지시자가 누군지, 지시 연월일이 누군지, 시험 항목하고 시험 기준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제조번호, 제조 관리번호, 제조 연월일 이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시험 지시자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표준품 및 시약관리,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관리, 시험 검체 채취 방법 및 채취 사항의 주의사항은 제조지시서는 아니지만 품질관리 기준서의 내용이겠죠.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품질관리 기준서의 내용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안정성 시험 어떻게 하는지, 보관용 검체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표준품 및 시약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뭐가 있을까? 시험 시설하고 기구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뭐 이런 내용이 다, 품질관리 기준서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마지막 제조위생관리 기준서. 제조위생관리 기준서에는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뭐 제조랑 품질관리를 위해서 청소하는 방법, 손 씻는 방법,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뭐 작업원의 건강관리 방법, 이런 거.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뭐 위생은 어떻게 하는지, 뭐 위생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53번으로 갈까요? 53번. 우수화장품의 완제품의 보관 및 출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르고 주시오. 기억. 완제품은 시험 결과 적합 판정으로 판정되고 품질보증부서의 책임자가 출고 승인한 것만을 출고해야 된다. 기억 별표입니다. 무조건 맞아요. 이렇게 최종 승인 도장 꽝 누가 해준다? 품질보증부서 책임자다. 책임 판매 관리자 아니다. 니은 완제품은 적절한 조건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보관해야 되면 맞는 얘기죠. 필요한 경우 재고 점검을 수행한다가 아니라 재고 점검은 필수다.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디귿 출고할 제품은 수량 파악을 위해 원자재, 부적합품, 반품된 제품과 같은 장소에서 보관해야 한다. 같은 장소에서 보관하면 되나요? 구획해야 되겠죠? 출고할 제품하고 부적합품하고 같은 장소에서 보관하면 구별이 안 되겠죠? 리을 출고는 선출 방식으로 하되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미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자재와 반품된 제품을 구획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한다.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이라면 구획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금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구별해주는 시스템인데 또 구획을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답은 2번입니다. 54번 표준품 및 주요 시약 용기에 기재해야 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저번에도 했었는데 주요 시약 같은 거 있어요. 이 시약 예를 들어서 라벤더랑 뭐 이런 거를 섞은 그런 시약이 있어요. 이런 시약은 일단 라벤더 오일 몇 퍼센트 막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쓰여 있겠죠. 역가 퍼센트를 역가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농도 그리고 이 시약을 어쨌든 제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약의 제조자의 성명 이런 거 그리고 보관 조건이 필요하겠죠. 보관 조건 제조 번호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시약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제조 번호는 알 필요가 없고요. 저 필요 없고 공급받은 업체도 필요가 없고 이용 목적 같은 것도 필요는 없을 것 같는데 없어요. 필요 없어요. 표준품 및 주요 시약에 기재하는 거 뭐 있어요? 이거 딱 외워두셔야 되죠. 다섯 가지 명칭, 개봉일, 보관 조건 하고 사용 기한 하고 역가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직접 제조한 경우에는 성명도 적는다. 성명이나 서명 이렇게.
55번 시험용 검체의 용기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근데 검체를 채취할 때 시험용 검체에다가 그 검체의 용기에다가 이렇게 뭘 기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세 가지 있었죠. 뭐 있었어요? 명칭 및 확인 코드 하고 제조 번호 하고 검체 채취 일자. 뭐 필요한 경우에 검체가 어디서 채취되는지 뭐 이런 것도 하면 좋지만 여튼 의무는 명칭 및 확인 코드, 제조 번호, 검체 채취 일자입니다. 답은 2번, 3번이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시험용 검체 같은 경우 말고도 그런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완제품의 이 시험용 검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 말고도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 것도 시험용 검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방 하고 버려요, 그런 것들은. 근데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들은 오래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럼 사용기한 경과 후 몇 년까지 1년, 그리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이거 제가 계속 강조했죠. 사용기한 플러스 1, 개봉 후 사용기간은 플러스 3, 제조일 연월일로부터 3, 1, 3, 1, 3, 사용기한 1, 개봉 후 사용기간 3. 보통 이렇다 그랬죠. 이거 말고도 대부분의 뭐 서류 같은 것도 사용기한이 기재되어 있으면 1년, 그리고 제조일로 이 기재되어 있으면,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되어 있으면 그걸로부터 3년 서류를 보관한다. 보통 이랬는데 한 가지 예외 언제였어요? 재작업할 때. 재작업할 때는 그 사용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하고 병원 미생물에 오염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게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재작업을 할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 경우 그때만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1, 3, 1, 3으로 간다. 그래서 답은 3번. 56번 보시면 제21조 및 제22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재작업 여부는 품질 보증 부서 책임자에 의해서 승인되는, 아까 얘기했고, 재작업은 이거 제가 아까 전에 1, 3, 1, 3 하면서 설명이 여기 있었네요. 재작업은 그 대상이 변질, 병폐 또는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았거나 사용 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을 경우 시 가능하다가 아니라 플러스였죠. 플러스. 무슨 소리냐?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고 플러스 않았거나면 둘 중 하나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않고 둘 다 돼야 됩니다.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아니면 또 뭐였어요?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거. 자, 3번. 재입고할 수 없는 제품의 폐기 처리 규정을 작성해야 되고, 당연한 얘기. 폐기 대상은 따로 보관하고 규정에 신속히 폐기, 맞는 얘기고요. 완제품의 아까 나왔네요. 보관용 검체는 제조 단위별로 사용 기한 플러스 1, 사용 기간 제조일로부터 3. 그러니까 답은 2번. 57번.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시면 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1년이 아니라 3년간 자격시험 응시 못하고요. 식약처장은 매년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실시해야 되고요. 이거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3번. 이거 시험 계획 공고는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 90일 전. 자, 4번. 운영기관의 장은 시험 계획을 자격 시험 공고 5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시작일로부터 9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90일 전에 공고하기 5일 전에 이 공고 내용을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운영기관의 장은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격자 수험 번호를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돼.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5번입니다. 그래서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점 같은 거 다 해야 돼요. 채점 같은 거 다 하고 3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합격자 공고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식약처장에게 그걸 보고를 해야 돼요. 자, 58번. 한국생산성본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까 여기 5번 설명 해설 참고. 2번. 생산본부장은 합격자를 공고하기 전까지 이런 거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 아까 말했죠, 설명. 3번. 식약처장은 생산성 본부장으로부터 하여금 자격증의 발급, 신청서 접수 및 자격증 발송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많은 설명이죠. 우리 지금 이 사이트에서 지금 다 했잖아요. 신청. 4번. 한국생산성 본부장은 자격이 취소된 자를 제외한 자격시험 응시자의 정보를 적은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자격이 취소된 자를 포함시켜요. 5번. 한국생산성 본부장은 자격시험에 시행에 관한 자에 대해서 서약서를 받는 등
자격시험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이것도 맞는 말. 이 4번이 틀렸어요. 자격이 취소된 자 및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의 정보를 다 보관을 해요. 어떤 정보냐면 이름, 남녀, 성별, 생년월일, 주민번호 아닙니다. 생년월일, 수험번호, 그리고 합격 연월일. 근데 만약에 자격이 취소됐으면 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포함시킵니다. 이 문제가 59번에 나와요. 그래서 그 어떤 정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 아까 말했죠. 수험번호하고 성명은 맞는데 주민등록번호 아니고, 자격이 취소된 자의 경우 취소 사실과 그 취소 이유, 사유, 그리고 자격증 번호 아닙니다. 합격 연월일, 기억, 디귿, 미음. 3번. 자, 60번. 이희영 씨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했는데 지금 합병했대요. 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이희영 씨는 주변 판매업소랑 합병을 했다.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있는, 합병한 것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합병을 하면 일단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필증에도 기재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 인근에 있는 맞춤형 화장품 소랑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소의 그 신고 필증을 없애고 이 합병 신고 필증을 새로 내야 되겠죠.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은 바뀌었다는 얘기 없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바뀌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걸 서류를 해야지. 사업자 등록, 애치당초 합병해서 새롭게 사업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그 합병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도 새로워졌을 거고,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이겠네요. 조제관리사 안 바뀌었으니까 상관없고, 상속받은 게 아니니까 비읍도 필요 없을 것이고, 기억, 니은, 리을 2번입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여러분. 밑에 있는 서류. 자, 61번. 보기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처음 신고 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이 필요하다. 맞아요, 여러분. 원본 아닙니다. 사본입니다. 니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와 소재지 변경은 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맞는 설명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상호와 소재지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인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와 소재지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업자, 업소 구별하세요. 그런데 반대, 제조업자의 상호와 소재지 변경은 변경 등록 대상이다. 맞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상호와 소재지 변경은 변경 등록의 대상이다.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업자, 업소, 업자의 상호와 소재지 변경이 변경 등록 대상인 건 제조업자와 책판업자인 거지,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다? 아니다. 그래서 이 둘은 업자의 상호와 소재지 변경 업인데, 그런데 저기 뭐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상호와 소재지 변경이 변경 신고의 대상인 것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와 소재지 변경은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 디귿.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상호가 변경되었음에도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정 변경 받습니다. 디귿 맞고.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그럼 답은 1번이죠. 자, 리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폐업 신고 안 하면 과태료 50만원. 여행으로 인해서 30일간 판매업을 휴업하려는 자는 휴업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죠. 1개월까지는 휴업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1개월 미만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 1개월 휴업 기간이, 그 1개월까지는 휴업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오늘 61번까지 해설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